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장에서는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다룰 때 기본적인 변수로 u, v, t, p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우리가 구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아주 간단히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동시에 방향을 갖는 물리량,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기본적인 변수로 예를 들어보면 온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온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x, y, z, t의 함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x, y, z, t의 함수라고 할 때 어떤 공간상에서의 온도가 뜨겁다, 차갑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 이 온도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즉, 이 물리량은 어떤 고정된 점에서 시간에 따라 그 뜨거움과 차가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뜨겁다, 차갑다의 정도로만 나타내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우리가 바람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남풍, 동풍, 서풍, 이건 전부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람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람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우리가 V라고 한다면 이 V를 방향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위에 화살표,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호죠. 방향성이 있는 변수라는 뜻에서 벡터 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변수 u, v, t, p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바람과 관련된 변수인 u, v가 각각이 벡터일까요? u와 v 각각이 벡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u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죠. 이것은 동풍이냐 혹은 서풍이냐 이렇게 정해져 있죠. 동풍이냐 서풍이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축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냐 양수냐, 예를 들어 서풍이면 양수, 동풍이면 음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u라는 것 자체는 그냥 어떤 크기를 지니는 스칼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v도 마찬가지입니다. v도 남풍이냐, v 같은 경우도 남풍이냐 북풍이냐, 그렇죠? 그렇다면 일견 방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축에서 양수면 남풍, 음수면 북풍,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V도 그 자체로는 스칼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동남풍, 북풍, 북동풍, 북서풍 이런 개념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람이 쉽게 벡터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뭔가 좀 모순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벡터라고 고려를 할 때는 성분별로 동서바람 방향과 남북방향 바람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지니는 어떤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터 V는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런 어떤 요소를 지니는, 방향을 지니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예를 들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람을 논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람을 스칼라로 이해하느냐, 벡터로 이해하느냐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이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공은 예를 들어 실에 매달려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운데로 계속 어떤 가려고 하는 구심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회전을 하겠죠. 우린 이런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점에서의 이 구체의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항상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람 벡터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시각각 위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속도가 변하고 있죠. 자, 속도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속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지니는 벡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속도는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벡터의 정의에서 크기와 방향 중에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 벡터는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속력은 같을지라도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공을 회전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바람 벡터는, 이 경우 바람 벡터는 바람 벡터라기보다 이 공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벡터이고, 비록 속력은 일정하더라도 속도는 계속 변한다. 그죠? 이런 설정에서는 계속 속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속도 두 가지 말을 하는데, 먼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철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라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기와 방향을 지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미 방향이라는 물리량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말한 철수는 틀린 것이고요. 속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말한 영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속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기에 해당되는 진술이고요.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그 벡터의 방향을 의미하니까 크기와 방향, 즉 둘 다 어떤 속도라는 것을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크기와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영희가 벡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크기와 방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역학을 표현을 할 때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X, Y, Z 이러한 공간 좌표계에서 어떠한 벡터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A를 굵은 로마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굵은 로마자를 사용해서 이 경우 벡터를 표현을 하면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과 이 화살표의 길이로서 A라는 벡터가 완벽하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벡터 A가 정의가 됐을 때 우리가 역학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이 벡터 A를 X방향, Y방향, Z방향 성분으로 분해하는 일입니다. 각각을 분해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벡터 A는 기본적으로 벡터 A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 A1 값을 얻게 되고 Y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킨다고 하는데 이 프로젝션은 뒤에서 배울 내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됩니다. 내적은 조금 이따 배우고요. 그래서 어쨌든 벡터 A가 Y방향 성분으로 얼마나 큰지를 측정을 해서 A2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3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결정하는 식은 내적을 통해서 이따 배우고요. 그래서 어쨌든 벡터 A를 이렇게 화살표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X축, Y축, Z축 방향의 성분으로서도 표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A1, A2, A3 즉 성분을 결정하는 실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를 표현할 때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성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개념적으로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A1, A2, A3 표기법과 동일한 표기법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E1, E2, E3라는 새로운 단위 벡터라고 하는 벡터를 도입을 합니다. 각 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그러한 방향은 각 축의 방향이고 크기는 1인, 각 축의 방향, 크기는 1에 해당되는 그 벡터를 정의를 해서 각각의 성분들, 그 벡터의 크기는 각 단위 벡터의 그 성분으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E1, E2, E3 자체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결국 A는 A1, A2, A3의 크기로 결정이 되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E1, E2, E3라는 기호 대신에 기본적으로 기상학에서는 IJK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이것을 E1 대신에 I, E2 대신에 J, E3 대신에 K로 표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벡터의 기본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이 벡터에 대해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분들을 A1, A2, B1, B2라고 했을 때 각 성분들의 합으로 덧셈은 정의가 되고 각 성분들의 차이로 벡터의 차이가 정의가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칼라에 대해서 3 더하기 1 했을 때 4가 된다고 할 때 적용되는 규칙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각 성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덧셈도 각각 더한다 라고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를 정량적으로 연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한다고 할 때, K 값을 곱한다고 할 때 이것은 각 성분에다가 K, A1, K, A2처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분에다가 마찬가지로 스칼라를 곱해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칼라의 경우에는 3 더하기 1이냐 1 더하기 3이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벡터의 경우에도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것을 B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A 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곱셈에 대해서는 벡터의 경우에 조금 스칼라와 다르게 직관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칼라와 동일하게 굉장히 직관적이었는데요. 벡터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곱을 어떻게 정의하지? 라고 해봤을 때 조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칼라 3 곱하기 4는 12 명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좌표계에서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자들이 이 벡터에 대해서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는
내적이라는 형태의 곱셈, 또 하나는 외적이라는 형태의 곱셈으로 곱셈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밌게도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고 외적은 벡터입니다. 자, 벡터의 곱셈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내적은 결과적으로 스칼라를 주고 외적은 여전히 벡터를 준다. 이 두 포인트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내적과 외적이 정의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은 자, 곱셈을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가운데 점을 꽁 찍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곱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우변은 뭐냐면 벡터 A와 벡터 B가 있다고 할 때 벡터 A의 크기, 절대값 A라는 것은 지금 벡터 A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대값 벡터 B라는 것은 벡터 B의 크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이제 크기가 됐으니까 각각은 스칼라죠. 스칼라. 이것도 스칼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A하고 B가 이루는 각도가 있으면 이 각도에 코사인 세타를 취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A의 크기에다가 B의 코사인 세타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하고요. 프로젝션.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투영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B 코사인 세타는 결국은 요 벡터 B를 벡터 A축에다가 투영을 한 겁니다. 그대로 예를 들어 뭐 빛을 여기서 쐈다고 했을 때 그림자가 요만큼 생기겠죠. 평형 빛을 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션이라고 하고요. 벡터 B 성분 중에 A 성분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 써보면 벡터 B의 성분 중에 벡터 A 방향의 성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성분은 실제로 B 코사인 세타를 하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이 프로젝션의 의미입니다. 이 프로젝션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면서 프로젝션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프로젝션은 투영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 빛이 있어서 빛을 투영했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 코사인 세타만큼의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벡터의 내적,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벡터 B가 얼마나 A 방향으로 기여를 하는가, 투영이 되는가, 그런 식으로 정의되는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로 정의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벡터 A와 B를 그렇다면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수학으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다고 할 때 성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벡터 AB의 내적 같은 경우에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각각의 성분들, 각각 그 축에 해당되는 성분들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것이 벡터 A의 내적입니다. 그리고 또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벡터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벡터에는 두 가지 곱셈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벡터 A를 두 가지 곱셈은 하나는 내적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배울, 바로 뒤에서 배울 외적입니다. 외적인데 내적의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외적의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외적, 그러니까 벡터의 두 가지 곱셈 중에 다른 한 가지 형태인 외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적의 경우 크기를 계산하는 식은 내적을 배우셨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번에는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벡터 B가 있다고 하면 두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 벡터 A, B의 외적의 크기는 벡터 A의 크기에다가 B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니까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를 곱한 그런 값이 이제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의 의미는 크기의 의미는 이제 A와 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벡터 외적의 같은 경우에 내적과는 달리 반드시 이것이 벡터를 다시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적은 스칼라, 외적은 벡터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외적의 방향. 외적의 방향은 자, 저를 보십시오. 오른손의 법칙입니다. 항상 이게 오른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회전을 다룰 때 이 오른손을 항상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인데요. 처음 오늘 등장했습니다. 저의 오른손이. 그래서 먼저 벡터 A와 벡터 B가 있을 때 이 벡터 A, B의 외적은 자, 요 벡터 A와 B를 감싸는 평면을 생각을 하고요.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 보시면 벡터 A와 벡터 B가 이런 식으로 아까 평행사변을 그렸듯이 하나의 평면을 이룰 수 있죠. 이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른손의 법칙, 벡터 A를 먼저 생각을 하고 B를 기준으로 방향을 감아야 되겠죠. 만약에 벡터 B가 이런 식이 아니라 벡터 A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존재했다면 A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은 반대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벡터의 외적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벡터 외적 같은 경우에 크기는 A와 B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의미하고 그것은 절대값 A, 절대값 B, 사인 세타로 결정이 되고 방향은 오른손의 법칙으로 이용해서 벡터 A와 벡터 B가 형성하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 크기와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성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내적 같은 경우에 그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그 성분을 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겠죠. 각각의 요소를 각각의 좌표 성분을 곱하고 더하면 A1과 B1을 곱하고 A2가 B2를 곱하고 A3와 B3를 곱해서 더하면 이게 벡터 내적 값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외적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요 수식을 조금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수식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종관기상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와도라든지 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할 때 요 벡터 계산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겠지만 요 회전, 연산자, 그 벡터의 외적은 기본적으로 회전과 밀접한, 유체 회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다룰 때 이것을 스칼라로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는 각각의 스칼라 컴포넌트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AB를 외적을 이렇게 스칼라로 전개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ijk를 위에 이렇게 쓰고요. a1, a2, a3는 벡터 a의 성분, 그 다음에 b1, b2, b3는 벡터 b의 성분, 각각의 행에다가 a의 성분, b의 성분을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알려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닉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I 방향 성분, 그러니까 X축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요렇게 먼저 I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I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 직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렇게 그은 다음에 A2, B3를 곱하고 빼기 A3, B2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제 녹화된 강의를 돌려보시면서 계산을 몇 번 따라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I에다가 A2, B3 마이너스 A3, B2. 그래서 I에다가 A2, B3 마이너스 A3, B2. 대각선이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로스로 곱하고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J 성분을 구하려면요. J를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렇게 칸막이를 J를 기준으로 또 칩니다. 치면 이렇게 칸막이를 친 외곽 쪽에 성분들이 있죠. 요걸 가지고 다시 A1, B3, 마이너스 A3, B1 이렇게 곱합니다. A1, B3, 마이너스 A3, B1 그렇죠? 근데 보면은 A1, B3, 마이너스 A3, B1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요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J에 곱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A1, B3, 마이너스 A3, B1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는 K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A1, B2, 마이너스 A2, B1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1, B2, 마이너스 A2, B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한 방식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외우고 계시면 나중에 와도 같은 것들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벡터를 각 성분별로 IJK 성분, 벡터 외적이 IJK 성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벡터의 외적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A 외적 B는 B 외적 A가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외적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적 같은 경우에는 성립을 한다라는 부분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장에서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한 벡터의 경우 두 가지 곱셈이 존재하고 스칼라와 다르게 내적과 외적이라는 두 가지 곱셈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수학적인 기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